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최근 올려드린 영상 아무도 모르는 1000% 상승 페니스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이메일 그리고 전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어떤 분은 3,000불로 이틀 만에 3,000불 수익을 벌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댓글로 30% 그리고 90% 정도 수익을 냈다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슈퍼노바 회원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슈퍼노바 회원분들과 디스코드로 채링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기보다는요 아마 그분들이 실력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앤아웃이 더 중요하죠, 사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과 또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주택 구입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실수하는 7가지 정도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보이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짜 주식 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영상 소개글에 보면요 클릭하시면 거기에 링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선택하시고 오픈을 계정을 오픈하시면 프리스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을 열어볼까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특히 옆에 가족이 있었다면 더 그랬을 겁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떨림이란 잊을 수 없죠. 마음은 사실 슈마허처럼 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엑셀을 밟아서 속도가 붙게 되면 다시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정상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게 되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처음 집을 살 때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사실 차보다 100배는 어려운 결정이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꽤 오랫동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집을 산다는 건요,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야겠다, 집을 사야만 한다 라는 어떤 무언의 압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팅은 적고 금리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건 주식시장이랑 똑같네요. 포모 아시죠? 포모가 여기도 있었네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가진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그 트랜잭션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실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집을 사려는, 그것도 첫 주택 구입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은 흥분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길 권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찾는 거고요. 이렇게 집을 갖게 되면 심적으로 큰 지지대의 역할을 집이 해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큰 돈이,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한 엄연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하나입니다. 첫 주택 구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니까요, 제가 프로젝트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봄이 됐으니까 여름에는 이사를 가서 가을에 아이들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2년 전부터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크레딧 정리를 위해서입니다. 보통 론을 받기 위해서 좋은 크레딧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실 테죠.
74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할 텐데요. 론이라는 게. 보통 780 이상은 되셔야 좋은 레이스를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주택 구매를 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크레딧을 정리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큰 빚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중에는 스튜던트 론, 그리고 자동차 론, 그리고 큰 금액의 다른 대출이나 크레딧 카드 빚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론은 가능하다면 빨리 없애는 게 좋겠죠. 이런 종류의 빚은 사실 은행이라든지 대출기관에서 론을 해줄 마음이 생기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본인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빚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모기지 론까지 아무 조건 없이 쾌의해 줄 은행은 별로 없습니다. 이 크레딧 정리와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론을 없애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혹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텍스 안 내신 것 있으신지, 그리고 티켓 발부받은 거 뭐 이런 거 안 내신 것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잘못된 크레딧이 있어서 그 라인이 여러분의 크레딧에 큰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요, 특히나 이름이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리 발견하셔서 그 기관에, 그 은행에, 그리고 그 크레딧 이슈어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오류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크레딧 정리가 끝나고 론을 대부분 정리하실 수 있는 걸 정리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봐야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능력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제 크레딧 교정도 잘 했고 점수도 좋으니까 집을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많은 에이전트들이 겪는 황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바이어들이요, 자신들이 충분한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가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이 이 정도 있고 연봉이 이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훅가시를 잡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사실 뭐가 없는 분이죠. 훅가시를 쳐야 하니까 훅가시를 넣는 거겠죠. 오퍼 넣고 매매 계약서 쓰고 모기지 론에 가서 최종적으로 주저앉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예전엔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엔 그렇진 않아요. 최근엔 아시다시피 오퍼를 써 넣을 때 대부분 요즘 같은 특히나 셀러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할 수 있는데 오퍼 서류를 넣을 때 프리 퀄리피케이션 같이 넣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 퀄리피케이션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집 보러 다닐 생각도 마셔야 되는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즉 집을 쇼핑하기 전에 이미 랜더들 몇 군데에 접촉하셔서요, 모기지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시고 퀄리피케이션 서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은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끝내 놓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퍼를 넣을 때 이 서류가 없으면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셀러가 보질 않죠. 흔히 말해서 면접 보기도 전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하시는 착각이나 실수가 자기 능력 과신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그래요. 다운 페이먼이 모자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심지어 돈에 은행이 없고 금고에 캐시로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더욱더 곤란하죠. 텍스를 피하기 위해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2년치 텍스 리턴 하신 리포트가 필요한 건 다 아실 겁니다. 셀러리맨보다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년치 세금 보고 서류가 보잘것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차는 벤츠 끌고 다니시고 BMW 끌고 다니시는데 세금 보고서를 보면 무슨 알바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운 페이먼이 많아도 렌더에서 여러 가지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주게 되죠. 즉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페이먼이 당연히 커지니까
그럼 그 수입으로 어떻게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 보충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6개월치 혹은 1년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오라고 하죠. 거기서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따져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만 실제로 론이 되겠죠. 아무튼 자기 자신의 크레딧 점수 확인과 자기 능력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서 모기지 대출 은행을 접촉하셔서 프리 퀄리피케이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할 게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집 가격이 있어야 뭐 프리 퀄리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자, 내가 살 집 구매 가격은 정하셨나요? 꿈에 그리던 집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집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을 쇼핑할 때 이런 문제는 바로 드러나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집에 대한 이상형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만나서 얘기해야 합니다. 진지하게요.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주변 환경은 어떤 곳이 좋을지, 도시 주변이어야 하는지, 외곽 지역이면 좋겠다라든지, 누구의 직장에서 좀 더 가까워야 하는지, 학군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지, 방은 몇 개 있어야 하는지, 부엌은 큰 게 좋을지, 백야드는 얼마나 컸으면 하는지, 몇 스퀘어 핏 정도의 크기가 우리에게 충분할지, 가격은 얼마 정도였으면 하는지, 단층 집이어야 되는지 2층 집이어야 되는지, 사무실 공간이나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야 하는지 등등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대강의 예산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HOA, 가드닝, 트래시 픽업 비용, 집수리 비용 등등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새 가구.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매월 얼마 정도의 지출이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내용을 서류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번 목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그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수정될 수도 있고, 또 명확하게 가족 모두가 조율하고 동의한 내용을 한 장의 서류에 계약서처럼, 어그리먼처럼 써놓으면 훨씬 이 첫 집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성공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이전트를 만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에이전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는 친구가 에이전트라서 부탁을 한다. 혹은 삼촌이 에이전트니까 라는 혈연지연에 기댄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죠. 자, 혈연지연 어떻습니까? 부패가 많이 일어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주택 구입은 감정 소비가 심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하나입니다. 이런 일에 그렇지 않아도 감정 소비가 심한, 그리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큰 대사에 가족들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선 그런 낭만적인 공간이 이 주택 매매라는 비즈니스 세계에선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관계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즈인데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에이전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찾고자 하는 지역의 전문가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중에서도 이름 있는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큰 회사들은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매매를 할 때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 벤더들도 많기 때문에 한 팀이 되어서 꾸러미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그런 회사들 중에서 베테랑이라고 생각되는 분 몇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최소한 한 3분 정도에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 상태가 어떤지, 그 트렌드가 어떤지,
요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또 꼭 그런 얘기 말고요. 일반적인 잡단이나 뭐 수다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앞뒤 말이 맞는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일 외적인 잡담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한 에이전트인지 아실 수 있게 돼요. 꼭 3사람 이상 전화하셔서 인터뷰 하시길 권해드리고, 뭐 직접 만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같이 가셔서 만나보는 것도 좋고,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 콜처럼 스피커폰으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지역의 부동산 마켓이 현재 어떤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많이 섭취하실 수 있죠. 이게 가장 심각하고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보통 집들을 보러 오픈하우스를 가시면 리스팅 에이전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게 되면 에이전트가 있냐고 그 사람이 물어보죠. 그럼 우린 없는데? 이러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눈을 반짝이면서 오호 걸렸다 이러죠.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요, 셀러를 위한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이제 바이어를 위한 에이전트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전문 용어로 듀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주에서는요, 이런 경우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에요. 일리갈이에요. 어떤 주에서는. 얼마나 심각하신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어떤 주에서는 불법이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전트는 셀러든 바이어든 한쪽 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시스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 보통 많은 분들이 걸려드는 이유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줄게. 뭐 가격도 깎아줄게. 네가 되도록 한번 뭐 이런 뭘 슬슬 흘리면서 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그리고 클로징 할 때 내가 몇천 불 크레딧 줄 수도 있어. 뭐 이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몇천 불이 어디야 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이전트는 어쨌거나 셀러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죠. 원래부터. 그리고 셀러도 법적으로 이 점을 노리스받게 되어 있는데요. 셀러 입장에서도 이 바이어의 오퍼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입장에서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 불리한 입장에서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인스펙션도 있을 거고 컨틴전시 리무벌도 하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맞닥뜨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몇천 불의 크레딧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바이어 사이드에서 열심히 일할 에이전트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아 나서겠죠? 그런데 웬걸 그런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서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집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족과 함께 작성한 목표로 이렇게 집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셨는데 그 집이 없다니까 황당하시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 집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할 때 우선순위 리스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특정 조건을 한번 체크리스트 식으로 만드는 게 좋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퍼를 넣을 때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관대하게 오퍼 가격을 써 넣으셔야 합니다. 5,000불 혹은 10,000불 더 써서 잡으셔야 할 수 있어요. 만일 그 집을 놓치면요, 이제 시간도 손해가 막심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를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집을 놓치면요, 다시는 이런 집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단 5,000불에 그 집을 날린다면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밸류가 어떻게 될지. 예,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5,000불, 10,000불. 뭐 요즘 같은 셀러스 마켓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수리 요청을 하시거나 크레딧을 이제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고쳐야 되는 리스트를 뽑았는데, 자, 뭐 한 3만 불 들 것 같은데 한 15,000불 주세요. 뭐 이런 크레딧 요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에이전트에게 그리고 셀러에게 또 직접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언가 어필하면서 딜을 직접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셀러도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는요, 이 트랜잭션의 큰 스트레스를 필터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함인데, 예의 없이 직접 연락을 하고 뭐 딜을 하려고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하시면 그 딜은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다 된 밥에 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발로 걷어차는 격이 되죠. 이런 예의가 없는 바이어에게 누구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셀러가 말하길 저 사람만 아니면 되니까 저기 2만 불 아래로 쓴 다른 오퍼 넣은 사람 연락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셀러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 우리 집 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딜은 깨지고. 바이어는 시간이며 온갖 인스펙션 비용에 뭐 타이틀 에스크로 비용 다 물고 그냥 물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이거죠. 마음속으로 까다롭게 생각하는 건 뭐 뭐든지 자유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될 때 협상은 없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점들을 유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매매 절차가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을까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을 사면 모든 게 잘 될 줄 아셨죠? 아닙니다. 주택을 가진 분들은 많은 안정감과 행복감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시게 되면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프로퍼티 텍스도 매년 내셔야 되고요. 어떤 지역은 멜로루즈 텍스도 있습니다. 또 집 보험료도 내셔야 되고 가스비, 전기비, 수도세, 하수, 그리고 TV, 인터넷 케이블, 뭐 전화비 등 유틸리티 비용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또 그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시면 HOA 회비도 매월 내셔야 됩니다. 뭐 매월 나가는 곳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내시는 곳도 있고 6개월에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정원 관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정원사, 가드너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집 수리도 해야 됩니다. 오래된 집들은요, 늘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자면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지, 욕조가 깨진다든지,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전기가 과부하로 종종 끊긴다든지, 펜스가 부서진다든지,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양변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수리를 직접 해야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가면 새 가구도 필요하시겠죠. 데코레이션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충분한 양의 금액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으면 참 좋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직장과 먼 집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어디선가 봤는데요. 집과 직장의 거리가 17마일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집을 소유한다는 건 비용과 정성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역시 제대로 된 가족의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건 정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그리고 나이 어리신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요.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첫 집을 장만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주식 투자보다 첫 주택 구입이 더 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주택은 남의 돈, 즉 은행 돈으로 재산을 확실히 늘리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세금 부면에서도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죠.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안정감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집을 구심점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예비주택 소유자분들은
이 7가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아름다운 집,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집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이전트 찾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럼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찾고 계신 지역에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최고의 베테랑 에이전트를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스타급 그런 에이전트를 만나시면 정말 다르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의 IMO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고 있냐, 이렇게 가격이 좋으면 또 실업자도 많다고 하는데 왜 리스팅이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죠.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2007년에서 2008년 부동산이 최고점으로 쭉 올라갈 때 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기억상실증이 걸린 게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만 어디 다른 나라 갔다 온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유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모기지 델리퀀시, 즉 모기지 체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신청했죠? 정부가 도와준 덕분에 포어베런스들을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6개월 그리고 12개월까지 모기지를 안 내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최근에 델리퀀시 레이트이 조금 줄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어베런스도 앞으로 곧 끝나겠죠. 아니면 또 다음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빅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빅 선물이 될지 빅 엿이 될지 시간이 더 지나 보면 알겠죠. 정부 정책이 어디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자, 지금 이런 분들 모기지 안 내고 12개월 쭉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또 쭉 산다. 이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자, 집 사신 분들은 왜, 집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신 이런 분들은 왜 이런 포어베런스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있을 다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빨리 알아보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모기지를 안 내고 그분들은 계속 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 지금 집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분들 사정이 집을 매매하면 좋을 때입니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2008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NOD, Notice of Default를 받고 나서도 1년, 2년 동안 경매에 실제로 넘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쭉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세요? 지금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사정상 집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시즌에도 이렇게 집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현상을 보는데 현상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 윗부분에 그 작은 일각만 보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 거죠. 매물 리스팅이 부족하다는 현상은요, 결코 부동산 시장의 활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커머셜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예요. 인컴 프로퍼티의 대명사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놔봤자 제값 받고 못 팔죠. 그렇죠? 은행에선 이래라 저래라 말도 없습니다. 은행에선 진퇴양난인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건 에이전트로 오래 일한 분들도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매물이 없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결과를 보고 결과가 인과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자기네 업계를 보호하려고 약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이야 뭐 1분 전에 샀다가 1분 후에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유능한 부동산 투자자 분들은 미리 움직이죠. 그것도 아주 조용히 움직입니다. 소문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랜드 이디유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신규 주택 구입자들 중에 55%나 되는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회. 포모를 느낀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고 이 설문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어떤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급하게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절반 이상의 가정, 55%나 되는 가정이 지금 첫 주택 구입을 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건 정말 놀랄 만한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의 유의미한 부면은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후회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약 58%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16%는 지금 forbearance를 그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9%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 29%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정부 지원책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아마 에이전트들이 잘 얘기 안 해줄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또 묻겠죠. 그럼 저는 첫 주택을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다 듣고 나셔도. 자, 그럼 다시 요약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또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지금 본인의 파이낸셜 사정과 직업이나 사업이 secure 하다고 생각하시면 매수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주할 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첫 주택은 앨리스트 5년 이상 그리고 7년 이상 거주하실 계획이죠. 이렇게 장기로 한 주택에서 살아야 나중에 팔아도 그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도 면제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전에 우리 노바 채널에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게임의 법칙 시리즈 1편부터 3편까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5년에서 7년 이상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라면 지금 베스트 로케이션에 구매를 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자율이 너무 역사적으로 좋잖아요. 다만 몇 년 후에 조금 배가 아프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사고 나면 배가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베스터들은 완전히 틀리죠. 부동산 인베스터들은 다른 견지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의 핵심 노바였습니다.